친구들 안녕. 저 오늘도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다. 오늘 배울 내용은 13강 근대 일본의 발전과 제국주의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다. 교과서는 174부터 179페이지야. 이 메인 그림에 보이는 시가지 건물만 보더라도 일본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일본의 근대의 발전이다. 정말 오랜만에 일본사를 공부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3학년 들어서는 처음 본격적으로 배우는 일본사일 거야. 아마 2학년 때 선생님이랑 같이 일본사를 1학기 때 2번, 2학기 때 2번에서 총 4시간 배웠는데 오늘 이제 1시간 일본사를 배우게 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총 중학교 3년 동안에 일본사를 총 5시간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5시간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일본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가면 세계사가 선택이기 때문에 안 배우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둬보도록 하자. 참 일본이 우리나라랑 가까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랑 밀접한 역사적인 연관을 띠는데 좀 일본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지 않나. 우리가 일본을 좋든 싫든 어쨌든 같이 살아가야 되고 또 때로는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 그래 어찌되었든 마지막 일본사 시간 한번 재밌게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까지는 중국사를 총 3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다. 중국 근대사를. 그래서 우리가 아편 전쟁에서 시작을 해서 태평천국 운동을 거치면서 서양 세력을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양모운동으로 이어졌지. 하지만 양모운동의 결과 있었던 청일전쟁에서는 패배를 하고 말았어. 청일전쟁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청 vs 일본이 아니라 소극적 개혁과 적극적 개혁의 싸움이라고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다. 청나라 같은 경우는 중체 서용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개혁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일본이 승리했다는 것은 그만큼 서양이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갖고 있었다. 서양 이꼴 근대다 라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 결국에 청일전쟁 이후에 우리도 일본처럼 일본을 본받아서 전부 다 전면적인 개혁을 하자, 의회제도, 입헌군주제도 이런 거 하자라고 주장하는 변법 자가운동이 등장했으나 실패하게 되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외세의 침범을 받았던 중국 안에서는 의화당 운동이 발생하게 돼서 반외세적이고 반기독교적인 폭력 운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 폭력 운동이 발생하면서 신축조약 같은 조약을 맺어서 중국 군대가 자유롭게 베이징에 주둔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중국 사회는 계속 침체되는 양상을 보였고, 이런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신의 혁명이라는 혁명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신의 혁명이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는 순원, 이런 사람들, 순원의 삼민주의 이런 거 여러분들 공부를 했었을 거야. 그리고 순원의 삼민주의, 신의 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청나라가 몰락하게 되고 중화민국이 건국하게 되었다. 이 중화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보듯이 민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공화국이었다 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중국사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오늘 일본사로 들어갈 건데, 일본사를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이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일본 근대사를 공부하기 전에 그 앞에 우리가 배웠던 일본사 내용을 전부 다 선생님이랑 짧게나마 복습을 해볼 거야. 그 내용이 이렇다.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 전부 다 작년에 공부했던 내용이다. 일본의 역사를 크게 근대 빼고 근대 이전을 2개로 나누면은 이렇게 가운데 쭉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이때는 대충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야. 고려시대 정도를 기준으로 쭉 반으로 나누면은 그 앞에를 고대라고 부르고 그 뒤에를 중세와 근대라고 부를 건데, 그 앞에 부분은 국왕 중심이야.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고대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랬듯이 일본 역시 이때는 국왕 중심의 율령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헤이안시대 말기를 기준으로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일본사의 중심은 무사 중심, 사무라이 중심으로 이동한다 그랬어. 그리고 이 당시에 일본의 독특한 중세의 정치 체제를 우리가 막부 체제라고 불렀었다. 국왕 중심의 고대는 각각 뭐 야마토 정권,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로 우리 나눠서 불렀었고, 막부 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막부가 위치했던 위치에 따라서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라고 불렀었어. 가마쿠라 막부 시대 같은 경우에는 막부가 가마쿠라에 있던 거고, 무로마치 시대 같은 경우는 막부가 무로마치에 있던 거고, 에도 막부 같은 경우에는 막부가 에도에 있던 것이었어. 다 지명이야. 그래서 일본사 같은 경우엔 특이하게 우리가 국왕 중심과 무사 중심의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오늘 에도 막부 후반에 대해서 배울 거야. 에도 막부 후반에 이제 일본이 개항하고 근대화 과정을 거치는 부분을 배울 건데, 그때도 여전히 무사 중심의 막부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지점들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만 말해서는 여러분 잘 기억 안 날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볼게요. 먼저 일본사가 시작되기 전에 일본에서는 이런 신석기 유물들이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었어. 신석기 문화가 일본 내에서 있었다. 그런데 이런 신석기 문화가 다음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 청동기 문화로 발전하게 되지. 그런데 일본의 청동기 문화는 어디서 들어왔다? from 한반도에서 들어왔다. 대륙을 거쳐 한반도를 통해서 우리 청동기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된 거야. 그리고 일본의 역사가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지. 일본에서는 먼저 특이한 게 이런 거 기억날 거야. 열쇠 구멍 모양의 거대한 무덤. 자동차 보이지? 이게 버스야, 버스. 버스가 이만할 정도야. 이거 빌딩 이만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지. 그래서 지도에서 위성사진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거대한 무덤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무덤들,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고분들이 일본에서 많이 전개되었다. 이런 무덤들을 만든 그런 나라, 일본의 고대 국가를 우리는 야마토 정권이다. 이렇게 불렀을 거야. 야마토 정권. 야마토 정권이라는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열쇠 구멍 무덤 맞아, 기억나. 일본에 강력한 왕권이 생기기 시작했어 정도 체크를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야마토 정권 이후에 뭐 나라 시대 이런 시대를 겪으면서 일본 문화도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이 우리나라였어. 그래서 뭐 백제 관음상 같은 우리나라에서 전래된 그런 불상도 있고, 일본의 나라 지역에 가게 되면 절이 굉장히 많아. 대표적으로 호루지 같은 절도 있는데 뭐 이름을 알 필요는 없고, 이런 양식이 전부 다 어디 양식이다? 백제 양식이야. 재밌는 게 백제 양식을 받아서 일본에서 탑을 지었잖아.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백제의 이런 목탑이 남아있는 게 없어. 근데 반면에 백제 양식의 영향을 받아서 세운 일본 탑은 일본에 남아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여기 부여거든. 부여에 백제 문화원이라는 곳이 있어. 백제 문화원. 여기에 백제 옛날 부여에 있던 능지라고 하는 능사라고 하는 탑을 복원해 놨거든. 절의 탑을. 그런데 탑을 복원하려면은 뭐 그 당시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림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시의 모습을 추측해서 복원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때 복원을 할 때 일본 호루지에 있는 탑을 모방을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복원을 해. 그러니까 참 역사라는 게 재밌는 게, 원래 백제 양식이 일본에 전래되게 되고 그 일본에 전래된 양식이 마치 타임캡슐처럼 남아서 나중에 2000년대에 한국의 탑을 복원하는 데 사용된 거야. 참 재밌지 않니 얘들아? 무튼 뭐 일본 역사 초반에 이제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초반에 이제 우리나라의 삼국의 문화가 많이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보와 일본의 국보 굉장히 비슷하다, 굉장히 시밀러하다라고 하는 점들 여러분들 기억을 했을 거야. 그래서 이것이 뭐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건지, 우리나라 것을 보고 만든 건지, 뭐 우리나라에서 뺏어간 건지 뭐 등등 알 수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지점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흐름들은 일본에서 헤이안 시대가 시작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으니 헤이안 시대로 가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 당나라가 이제 안사에 난 이후에 힘이 약해지고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도 뭐 발해 이런 데가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통일신라도 마찬가지면서 헤이안 시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일본 스스로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국풍 문화가 발전되게 된다 그랬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런 일본 전통 글자, 우리 여러분들 일본어 시간에 배우겠지만 가나 문자 이런 것들도 생기기 시작한다. 문화, 독창적인 문화,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생긴다. 이거 다 옛날 거 복습하는 거는 가볍게 들어. 그리고 이 해양시대 말기로 가면서 원래 해양시대까지는 국왕 중심의 율령 체제였지만 해양시대 말기로 가면서 율령 체제가 흔들리고 일본사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니 그것이 바로 무사다. 무사. 일본말로 사무라이. 이런 사람들이 일본사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다. 이 사무라이들이 권력을 잡게 되고 이들은 결국에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게 되니 그 정치 체제가 바로 막부 체제야. 우리는 이 시기를 일본의 봉건제라고 부른다. 일본의 봉건 시스템이라고 불러 막부 체제를. 그래서 막부 체제에서는 가장 높은 사무라이로 쇼군이 있고 그 아래의 쇼군은 여러 지역의 영주, 다이묘라고 하는 영주들을 임명하게 되고 그 영주 아래는 더 레벨이 낮은 사무라이들이 충성과 복종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 아래에 이제 일반 백성들, 일반 농민들이 있는 거야. 이것은 마치 굉장히 서양의 봉건제랑 비슷했어. 참고로 쇼군이 통치를 하지만 쇼군 이외에도 천황이 존재했다. 일본에. 그러나 이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고 정치는 쇼군이 담당했다라고 하는 점. 자, 마치 중세 봉건제랑 비슷해. 중세 봉건제도 왕이 가운데 있고 왕은 죽음과 봉신 관계를 맺으면서 각 지역의 영주를 임명했다. 그리고 그 영주는 아까 다이묘가 사무라이인 것처럼 영주 역시 스스로도 기사야. 그리고 그 아래에 더 낮은 기사들을 쌍무적 계약 관계 하에서 주종 관계로 거느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사들 그리고 영주들 아래 일반 농민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 뭐 농노라고 불렀지. 뭐 그런 것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인 왕이 있지만 굉장히 지방 분권적이었다.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약했었지. 지방의 힘이 강했었고 그런 것처럼 또 일본에서도 천황 왕의 힘이 약하고 지방으로 각각 나눠져 있었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서양과 일본의 중세 사회가 봉건제가 비슷하면서 다른 점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공부를 했을 거다. 무튼 이렇게 왕이 아니라 쇼군 중심의 사무라이들 중심의 지방 분권적이고 지방 뭐 막부체제 자체는 지방 분권적일 수도 있고 뭐 중앙 집권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왕이 아니라 사무라이들이 중심이 되는 체제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막부 체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막부 체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마쿠라 막부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로마치 막부를 거쳐서 에도 막부로 넘어가는데 오늘 배울 내용이 이 에도 막부 후반부다라고 하는 지점들. 막부 두 번째 막부에 있던 모로마치 막부 말기에 그러니까 이제 막 일본이 전국적으로 막 다 여러 개 작은 나라로 흐트러지면서 전국 시대가 벌리게 되지. 전국 시대.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벌어지게 돼. 150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때 전국 시대를 통일하는 일본의 3명의 사무라이가 등장하니 첫 번째 인물이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잘 알고 있지? 이 사람이 최초로 아니지. 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되는 인물이다. 이 사람이 또 임진왜란 이렇게지. 그리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가지고 이제 일본의 권력을 최종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계속해서 기다렸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에도막부를 건설하는 사람이에요. 도쿠가와. 에도막부는 에도라고 하는 곳이 도쿄야. 여기가 도쿄야. 왜 일로 옮겼는지 알겠지. 일본 전체가 굉장히 산이 많은데 이 산이 많은 일본에서도 이 에도 지역은 도쿄 지역은 굉장히 넓은 평야가 있었다. 그래서 에도막부는 도쿄를 근거지로 했고 오늘 우리가 배울 뭐 일본이 개항하고 그런 것도 전부 다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처음에 도쿄 바로 앞바다에 요코하마라고 하는 곳을 먼저 개항하거든. 무슨 뭐 에도막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이런 그림들 기억날 거야. 이런 것들 우리가 우키요에라고 불렀었는데 제목은 기억 안 나더라도 이런 그림을 봤던 건 기억날 거야. 참 그림이 이쁘다, 그지? 그리고 우키요에가 인상파 화가들, 서유 유럽의 인상파 화가들한테 영향을 줬다, 뭐 이런 것도 기억할 거야. 이 사람 누구니, 이 사람? 이거 스타리 나이트 하는 거 노래 있잖아, 그지? 모를라나? 이 사람 고흐, 네덜란드의 반 고흐, 빈센트 반 고흐 역시 우키요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흥미로운 내용들 여러분들이 작년에 공부를 했을 거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일본사 본격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쨌든지 간에 여태까지 일본사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웠던 내용들 전부 다 공습을 해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보이네. 여기다 그냥 쓸게.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율령체제 지나서 막부 체제까지 공부를 했고 그 막부는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가 있는데 그 중에 에도 막부가 마지막이고 이 에도 막부 후기에 대해서 오늘 시작하는 것을 배워볼 예정이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본이 에도 막부 후기에 어떻게 개항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 원래 에도 막부의 외교 정책은 쇄국 정책이었어. 쇄국이 뭐니? 쇄국. 나라의 문을 잠근다는 거야. 굉장히 한정적으로 오픈을 했던 거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정적이었던 게 뭐 중국이랑 조금 그리고 우리나라랑 이제 뭐 통신사 같은 거 왔다 갔다 했던 거 기억나지? 통신사 조선시대 때 대마도를 거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 정도. 서양 세력들한테는 오로지 한정적으로 나가사키라는 지역을 오픈해 놨었어. 나가사키를 오픈해서 이쪽 창구에서만 유일하게 또 서양 세력들 중에도 누구? 온리 네덜란드 사람이랑만 교류를 했었던 게 바로 에도 막부의 외교 정책이었어. 처음에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는 쇄국 정책. 그리고 나가사키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나가사키의 특산물이 뭐다? 카스테라다. 지금 구글에다가 나가사키 특산물이라고 선생님이 검색한 거야. 이런 거 나오지, 그지? 나가사키 특산물이 실제로 카스테라. 그 원인은 무엇이다? 에도 막부의 쇄국 정책 때문이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원래 에도 막부는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려고 했었다. 그런데 이 걸어 잠겨진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나라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신식 기술로 만든 흑선, 까만 색깔로 칠해가지고 흑선이야. 이 흑선을 앞세워서 일본을 개항시킨다. 이렇게 무장한 일본의 함대들이 와가지고 이제 무력 시위를 하고 너희들 싸울래 개항할래 하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일본이 개항을 하게 되지. 일본인이 그린 미국인의 배야. 어때? 와, 이거 뭐 얼굴 봐봐. 얼마나 무섭니 얘들아. 그리고 막 레이저 같은 것도 나오네. 막 불이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굴뚝도 실제로 보면은 뭐 배에 굴뚝이 뭐 그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 막 이렇게 크게 그려놨어. 아마 굴뚝을 처음 봐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나봐, 그지?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포를 실은 군함을 앞세워가지고 외교를 시작한다. 이것을 우리는 함포 외교 혹은 뭐 포함 외교라고 부른다. 이거 미국이 배 보내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외교 개항하잖아. 일본이 그대로 배우는 거 알지 얘들아? 일본이 그대로 배워서 나중에 어디 써먹니? 조선에 써먹어. 그거 무슨 사건이야? 운요 사건. 그리고 그 운요 사건 통해서 맺어진 게 뭐야? 강화도주. 참 이 역사가 다 연결되는 거야 얘들아.
이 내용들은 기억나지? 뭐 세계사 시간이니까 이거보다는 미국이 흑선을 앞세워서 개항했다. 처음에 프렌들리하게 다가간 게 아니야. 친근하게 다가간 게 아니라 할 거야 말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개항을 한 거지. 그래서 결국에 일본이 개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 애들이랑 조약을 맺게 돼. 그래서 미일 화친 조약, 뭐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이런 거였는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약을 맺었다는 거랑 그 내용이 중요하다. 당시 조약 내용 보면 관세 자주권 없어. 관세를 마음대로 부여할 수 없다. 그리고 치외 법권이 있어서 미국이들이 일본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미국법으로 처벌하게 돼 있었어. 그 다음에 최국 대우가 있어서 나중에 일본이 다른 조약을 다른 나라랑 맺게 되면 그 내용이 자동적으로 미국에 업데이트되었지. 이거 죄다 뭐야 얘들아? 다 죄다 불평등 조약이야.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랑 또 다른 나라랑 플러스 알파로 또 맺게 됐다. 불평등 조약. 이것도 역시 다 나중에 누구한테 배우니? 조선에 써먹는 거야. 하여간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그지 맞아 얘들아. 무튼 미국에 의해서 개항을 하게 되고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는 일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에 일본에 공고했던 우리나라가 좀 고려시대 때부터 1200년 정도부터 800년 정도 700년 정도 가까이 이어져 온 일본의 막부 체제의 몰락을 갖고 오게 되는데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시 일본에서 개항을 반대하는 여론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해. 아이씨 이거 왜 개항한 거야? 개항하면 한 개도 안 좋은데 너희들 말이야 막 함부로 개항해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야. 그런데 당시에 개항을 주도했던 것은 막부거든. 왜냐면 당연하지. 막부가 정치를 주도했으니까. 근데 천황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막부가 하는 거야. 천황의 허락을 뭐하러 받아? 그지 얘들아. 막부가 정치를 다 하는데. 물론 형식적으로 뭐 외교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천황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는 맞아. 일본에서 그게 뭐 룰이었어. 하지만 뭐 그지 안 따라도 되는 거였거든. 뭐 천황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당연히 막부가 주도를 했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부 반대 세력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야. 야 너희들 막 뭐 천황 허락도 안 받고 막부 네가 뭔데 막 맘대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야 막부 너 결국 뭐야? 너 사무라이잖아. 사무라이 뭐야? 무사잖아. 무사가 뭐야? 국민 지켜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네들 지금 뭐야? 그냥 개항이나 해버리고 국민들 지킬 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막부 반대 세력들이 막 막부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하는 거야. 일본 내부에서.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개항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만약 개항 안 했으면 막부가 쭉 갔을 수도 있어.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일본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존왕양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점점 더 커지는 거다. 존왕양이는 뚝 두 개로 잘라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존왕, 여러분은 뭐 존중한다 이런 거 할 때 있지. 존 높이는 거야. 누굴 높이냐? 천황을 높이는 거야. 왕을 높이는 거야. 뭐 천황에 대해서는 일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천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교과서에도 일단 천황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쓰는 걸 우리가 존중해주는 입장에서 선생님 이번 수업에서는 계속 천황이라고 표현을 할게. 선생님 뭐 왜 천황이라 그래요? 일왕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요새 신문에서 일왕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일단은 이번 수업에서는 편의상 선생님 천황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양해해 주길 바란다. 그래서 존왕양이 그래서 이제 천황을 내세우고 야 막부 너희들 물러나 이제 천황이 짱이야 천황 중심으로 하자라고 하는 천황 존왕 그 다음에 양이 양 양이 외세를 배격하자는 게 이제 양이야. 그래서 천황을 중심으로 하고 야씨 개항 싫어 우리 외국 세력 반대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존왕양이 운동이다. 이 존왕양이 운동을 이끌었던 곳이 일본의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바로 조슈번과 사츠마번이라고 하는데 뭐 조슈번이랑 사츠마번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선생님이 없다고 생각해. 중학교 레벨에서 다만 교과서에 있으니까 소개를 해준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의 정치 체제가 바뀌고 막 막부가 몰락하고 이런 것들이 단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그 내부적인 움직임, 내부적인 그런 진통을 겪으면서 바뀌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슈번이랑 사츠마번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막부를 타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어. 그리고 외국 세력을 몰아내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다. 뭐 사치마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가고시마 지역인데 여러분들이 뭐 사치마본 하면 알만한 것들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뭐 사치마본의 가고시마 소고기가 유명해 얘들아.
선생님도 일본 가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난 옛날도 아니지,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코로나 이런 거 전에, 그리고 일본이랑 그런 경제 그런 분쟁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우리나라에서 가고시마에 직접 가는 비행기가 있었어. 그래서 가면은 막 되게 15만 원 이럴 때 갈 수 있는 가고시마 귤라고 하거든. 가고시마소 굉장히 맛있었는데 그냥 가서 먹어봤어. 무튼 뭐 그런 것도 있었어. 그냥 뭐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그냥 이런 재미난 얘기 정도. 까만 소가 되게 맛있었대. 그리고 중요한 거, 아니 뭐 중요하지 않지 뭐. 조슈번 같은 경우에 사치마본보다는 좀 더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이 지역에서 유명한 인물이 많이 나와. 이 사람 누굴까? 이토 히로부미야. 이 사람 고향이 여기야. 사치마래 조슈번. 지금의 시모노세키. 그리고 또 조슈번이 낳은 또 유명한 사람. 이 사람 알지 여러분? 이 사람 정도는 누구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지. 아베 신조 뭐 고향이 조슈번은 아닌데 이 사람 국회의원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야. 이 사람 지역구가 시모노세키야. 그리고 이 사람 아빠도 그렇고 뭐 이 사람 가문 자체가 이 조슈번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 이쪽을 근거지로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기가 일본 거의 정치의 뭐 중심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 그래서 무튼 조슈번이랑 사치마번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막부를 몰아내고 우리 존, 왕, 양, 이 하자는 움직임이 거셌다는 거다. 오케이. 처음에는 존왕양이를 했었어. 사치마랑 조슈랑 둘 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양 애들이랑 한판 붙게 돼. 사치마도 붙게 되고 조슈 애들도 붙게 돼. 서양 애들이랑. 그런데 둘 다 완벽하게 패배한다. 그래서 서양 세력들이 이기기가 어려웠던 거지. 결국에 사치마번이랑 조슈번이랑 각각 서양 세력들이랑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양이론을 버리고 남은 건 뭐야? 아까 존왕 양이에서 양이를 버리는 거야. 야, 이거 서양 애들이랑 싸워봤는데 서양 애들이랑 싸워서 이긴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양이에서 서양 애들 쫓아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얘네 싸움 너무 잘한다는 걸 깨달아버린 거야. 자, 존왕 양이에서 뒤에 있는 양이를 뺐어. 그럼 마지막 남은 거, 유일하게 남은 게 뭐야? 그래, 존왕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사치마랑 조슈가 존왕에 집중하게 되고 막부를 몰아내는데 힘을 쏟게 된다. 결국에 막부가 몰락하게 되고 왕정복고,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정치체제로, 복고풍이란 말 쓰지?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쿠가와는 그 옛날 도쿠가와 후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도쿠가와에서 후손, 그 쇼군은, 막부의 쇼군은 천황에게 권력을 돌려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왕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일본에서는 이제 이 사람 동일 인물이야. 메이지 천황이 권력을 잡게 되니 그것이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른다. 유신은 우리나라 유신체제, 박정희 유신체제랑 같은 그 한자인데 쉽게 생각하자면은 개혁이라고 생각하면 돼. 개혁. 메이지 천황이 시작하는 메이지 시대의 개혁이다. 그치? 메이지 유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막부가 권력을 천황에게 돌려준 거지.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은 근대화 개혁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 아까 사치마번이랑 조슈번이 일본에서 근대적인 움직임을 주도했잖아.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존왕양이, 그래서 나중에 뭐 양이는 없어지긴 하지만 존왕 이런 거 주도했잖아.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양이론을 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가 중심이 돼가지고 천황을 세웠어. 그러면은 이 서양 세력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근대화 개혁은 어땠을까? 당연히 서양 사상을, 서양 사상, 뭐 서양 뭐 제도 이런 것들 다 올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을 거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 첫째, 봉건제를 폐지해. 기존의 봉건제 뭐니 얘들아?
쇼군이 있고 각각 지역을 영주인 다이묘들한테 나눠가지고 통치를 하는 방법이었어. 그리고 그들이 각각도 그 다이묘 아래에 사무라이들이 존재하는. 근데 그런 봉건제 폐지하는 거야. 그런 봉건제 폐지해버려. 기존의 체제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원화된 체제, 천황을 한 명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 체제로 바꾸는 거야. 지금 뭐야? 체제.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완전 바꿔버리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서양식 교육제도 도입하고 의무개혁 도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유학생 파견하고 사절단 파견해. 이 사절단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이와쿠라 도모미라고 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사절단 대장이었겠지. 이 사절단을 서양으로 보내. 당시에 옛날에 맺었던 불평등 조약들을 조금 내용을 바꾸고 싶어가지고 사절단을 파견을 하거든. 근데 이 사절단이 가가지고 서양의 그런 위대함을 보고 야 이거 서양 스타일로 개혁해야겠다는 걸 더 절실하게 느꼈지. 이 사절단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일본에서 뭐 장난 아니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누군지 아니 얘들아? 이 사람 이토 히로부미야. 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오쿠보 도시미치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기도 다카요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전부 다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뭐 한 역할 하는 사람들이지. 그만큼 여기서 또 어디 갔어? 서양 갔지. 그만큼 일본의 개혁에서 서양이 차지하는 역할이 컸다 이거야. 일본 같은 경우에 개혁 뭐 점점 화끈하게 하지. 뭐 신분제도 뭐 아예 폐지해버리는 거야. 근대식 군대 정비하고 서양 과학기술 도입하고 우편, 철도, 은행, 상공업 뭐 엄청나게 많이 도입하는 거야. 엄청 많이. 핵심이 뭐다? 서양 국가를 본격적으로 모방했다는 거야. 그게 뭐다? 메이지 유신이야. 이해되지? 처음에 에도 막부였어. 그런데 에도 막부가 개항하면서 막부를 없애자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그러면서 막부가 없어지게 되고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다? 권력이 막부에서 천황으로 옮겨지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메이지 유신이야. 그리고 메이지 유신에서는 이미 서양의 힘을 받은 뭐 사치마나 조슈나 이런 애들이 주도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와쿠라 사절단 같은 것들을 보내면서 서양이 정말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서양식으로 개혁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지. 오케이. 자, 일본은 이렇게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근대화 개혁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어. 당시에 1800년대 후반 일본 도쿄 긴 거리래. 진짜 빨리 발전했지. 공장 학교 어때? 이거 이런 것들 약간 전통 스타일 아니지. 일본이 급격하게 개혁하고 있다는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일본 애들은 1889년에 메이지 헌법까지 만들어. 선생님이 연도 외우라 그러는 거 아니면 안 해도 돼. 그냥 써놓은 거야. 메이지 헌법. 그러니까 메이지 천황 때 만든 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헌법의 내용이 들어가는 게 정당 정치, 의회제도 이런 게 들어간 거야. 물론 일본의 정당 정치나 의회제도는 천황 중심이어서 약간 서양 거랑은 약간 달라. 굳이 서양에서 찾자면은 뭐 독일 제도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무튼 중요한 거는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메이지 헌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 애들이 헌법도 만들고 정당 정치도 하고 의회제도도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근대 스타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겠다. 봐봐. 지금 사람들 옷 입은 거 봐봐. 다 옷 입은 거 봐봐. 여자들도 옷 입은 거 봐봐. 완전 서양. 그치? 다 바꾼 거야. 우리 중국 양무개혁 너희들 사진 기억나? 양무운동? 이렇게 바퀴 큰 대포 이렇게 있고 응? 여기 사람 서 있었잖아. 근데 이 사람 옷 어땠어? 청나라 스타일이었잖아. 근데 지금 일본 애들은 어때? 완전 서양 스타일. 그게 다르다는 거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 사람들은 점점 더 확장을 추구한다. 가까운 곳 먼저 쳐들어가는 거야. 1874년에는 이제 가까운 대만을 찌적거려. 대만 완전 점령하는 건 아니고 원래 대만은 청나라 거였잖아. 청나라 거겠지, 그지? 가까우니까.
청나라 건데 여기를 한번 찍찍찍거려봐. 아 여기 뭐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데 청나라가 신경 쓰나 안 쓰나 이런 걸 봐. 근데 그 결과 청나라가 일본이랑 싸우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 대만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그리고 1876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운용호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아까 배웠던 한포 외교 이런 걸 하면서 강화도 조약해서 우린 조선에 본격적으로 침략을 하기 시작하지. 그리고 1879년에는 오키나와현을 설치. 오키나와현은 원래는 류큐라고 하는 류큐 왕국이 있던 조그만 섬나라였어. 이 류큐 왕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각자가 스스로 뭐 일본에도 교류하고 조선도 교류하고 중국이랑도 교류하고 동남아랑도 교류하는 그런 작은 나라였는데 독립국이었어 어쨌든지 간에. 그 나라가 작다 보니까 여기도 의지하고 여기도 의지하고 여기도 의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했던 나라였는데 그걸 뭐 그냥 일본 사람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냥 홀랑 먹어버리지. 그래서 실제로도 아직도 오키나와 현 사람들은 일본 본토 사람들이랑은 약간 좀 역사적인 인식이 달라. 근데 어찌됐든 간에 1876년에 오키나와현을 홀딱 먹어버렸어. 류큐 왕국이 멸망한 거야. 그런 식으로 일본은 점점 더 확장을 해나갔다. 그리고 그 확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국에 뭐다? 바로 1894년에 있었던 청일전쟁이었어. 이건 중국 할 때도 얘기했고 한국사 공부할 때도 했으니까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할게. 이 청일전쟁 하는 그림만 봐도 되게 딱 바로 알 수 있다 얘들아. 일본 사람들의 복장을 봐. 중국 군인의 복장을 봐. 어때? 다르지? 청일전쟁이다. 일본이 승리를 했고, 자,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은 점점 더 확장을 하면서 제국주의 길로 걷는 거야.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조선을 병합했지. 나중에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 알고 있지? 만주도 쳐들어가고 중일전쟁에서 중국 본토 쳐들어가고 태평전쟁에서 미국까지 쳐들어가잖아. 뭐 이거는 뭐 나중에 한참 뒤에 흐름이니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자,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 결과 배상금을 많이 받았잖아. 대만이랑 같이. 그때 받게 된 배상금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 봐봐. 배상금 이만큼 받았는데 그 중에 해군 군비 확장하고 군비 임시 군비 확장하고 육군 군비 확장하고 결국에 전체 이거 다 더하면 몇이니 얘들아? 38 더하기 21이라면 뭐야? 59 이거 더하면 뭐야? 75? 전체 75% 4분의 3 4분의 3을 이거 전쟁에서 얻은 배상금이잖아. 근데 그 배상금을 다시 4분의 3을 어디 투자한다? 다시 군대에 투자하는 거야. 일본 군대 늘려서 뭐 할 거야? 군대 늘린다면 결국에 침략이야. 다른 나라 침략하는 거 무슨 주의? 제국주의. 일본이 제국주의의 길로 걷고 있는 거다. 청일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두 번째 있는 전쟁이 바로 러일전쟁이다. 러일전쟁에 참여하기 앞서서 일본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영국이랑 동맹을 맺어. 그리고 러일전쟁 하는 과정에서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이랑 뭐 가스라테프트 밀약 이런 거 우리 공부했었을 거야, 그지? 그래서 러일 전쟁이 벌어진다. 전쟁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영국이랑 미국이 일본을 앞세워가지고 엄청나게 거대한 러시아랑 싸운다. 그래서 곧 일본이 패배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뭐 전쟁은 까봐야 아는 거였지. 결국에 일본이 러시아를 이겨버리는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일본은 러시아까지 물리치면서 한반도에서 그 영향력을 인정받게 되는 거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었던 거야. 그지? 청나라 물리치고 러시아까지 물리쳤으니까. 뭐 조선은 뭐 이미 사실 일본한테 먹혔다고 보는 게 당시 상황에서 맞았겠지. 그래서 이 타이밍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 그걸 잘 읽어보면은 일본의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거야. 일본에 만엔짜리 지폐인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인물이 말한 건데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 우리나라, 일본이다. 일본은 이웃국가와 함께 아시아를 부흥시키기 위해 그들의 개명, 그들이 발전하는 것, 그들이 개혁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조선의
대우에서 벗어나서 중국이랑 조선을 무시하고 그냥 버리고 서양의 문명국가 나아감과 물러남을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및 조선을 대하는 방식 역시 이웃 국가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되고 서양인들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을 따라 처분해야 될 겁니다. 서양인들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 뭔데? 침략, 이득 얻기 이런 것들이지.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 뭐야? 다시 볼게. 중국과 조선의 대우에서 벗어나서 서양의 문명과 진퇴를 함께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과 조선,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들어간다. 탈출하는 거야, 아시아를. 그리고 입 들어가는 거야. 어디로? 유럽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아시아를 벗어나서 이제 유럽 사람들과 함께 할 거야. 우리는 이제 뭘로 간다? 우리는 제국주의로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배운 내용을 여러분 확인을 해보게. 좋아. 일본 원래 에도 막부 말기였어. 이 에도 막부 말기에 원래는 쇄국 정책이었지만 미국에 의해서 개항하게 됐다. 우리 흑선 이런 거 기억날 거야. 그래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돼. 불평등 조약의 내용 뭐 있었는지 기억할 거야. 뭐 치외법권, 뭐 최애국 대우, 뭐 관세, 다주권 없음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일어난 것이 존왕양의 운동이야. 어떻게 막부 니들 마음대로 이런 개항 같은 거 할 수 있어? 너희들 꺼져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막부가 붕괴되게 된다. 막부가 붕괴해서 막부가 권력을 천황에게 넘겨주니 그것이 바로 메이지 천황이 등장하는 메이지 유신이다. 메이지 유신에서는 본격적인 서양식 개혁을 해. 그래서 봉건제를 폐지하고 의회 제도를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무운동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개혁을 하는 것이 바로 일본식 개혁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은 주변에 대한 확장을 점점 더 하게 되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겪으면서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했다. 이제 우리는 아시아를 벗어나서 서양과 발맞춤해서 더욱더 강한 나라가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타라 입구론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야. 자, 오늘 일본사 앞부분에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일본사 내용을 복습하느라고 조금 수업이 길었다. 정말 수고 많았어. 다음 시간에는 여러 나라의 독립운동들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등장할 건데 선생님 짧게 줄여줄 테니까 다양한 여러 나라들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거기까지 공부하면 우리가 시험 범위까지 다 공부를 하는 거야. 오늘 수업 긴데 따라와 주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 다음 시간에 만나자. 안녕.